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한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죠. 불과 이틀 전 일본에게 5,500억 달러의 투자금과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챙긴다는 굴욕을 선사했던 미국 정부였기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경주에 도착한 트럼프의 발언은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미국에 굴복할 때 오직 대한민국만 달랐던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군. 제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워싱턴 해군성 지하 회의실. 긴급 소집된 12명의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성 정책심사 부국장 매튜 로렌스입니다. 30년간 핵 확산 방지 업무를 담당해온 이 분야 최고 전문가였죠. 그날 아침 7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요청서. 160페이지짜리 제안서였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 존 베일리가 비웃었습니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기어오릅니다. 동맹이든 뭐든 말이죠.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자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로 잠수함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전홍축 우라늄 5%만 있으면 된다고요. 회의실에 냉소가 퍼졌습니다. 해군 기술국 분석관 토머스 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부국장님, 그런데 제출된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요? 제가 그를 끊었습니다. 토머스, 자네는 한국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믿나? 토머스가 입을 다물었죠. 저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2021년 오커스 체제 이후 핵 추진 기술은 오직 영국과 호주에게만 공유됐습니다. 70년 원칙이죠.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지만 동급은 아닙니다. 핵은 금기입니다. 베일리가 거들었어요. 한번 허용하면 일본도, 독일도 모두가 요구할 겁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검토 불가. 저는 직인을 찍으며 생각했죠. 한국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50년은 더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4시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매튜, 한국 제안서 봤나? 네. 방금 불가 판정 내렸습니다. 다시 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했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 저는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부록까지 꼼꼼히 읽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은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KSMR 기술을 독자 개발했으며 냉각 효율 118%를 달성했다. 잠깐, 118%라고요? 우리 최신 버지니아급도 105%가 한계인데?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소음 감소율 92%, 냉각 손실률 0.03%, 불가능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토머스를 불렀어요. 이 데이터 검증 가능한가? 한국이 실험 영상도 첨부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촬영한 거예요. 조작일 거야. 분석해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링컨 기념관이 보였죠. 30년 경력 중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다음 날 새벽, 토머스가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부국장님, 영상 분석 결과입니다. 조작이었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예요. 열화상 카메라, 압력 게이지, 모든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베일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매튜, 뭐 하는 거야? 한국 제안을 재검토한다는 소문이 벌써 상원까지 퍼졌어. 존, 이 데이터를 봐. 데이터고 뭐고 상관없어.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무너지면 책임질 거야? 베일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토머스가 조용히 말했죠. 보좌관님, 한국이 쓰겠다는 우라늄 농축도는 5%입니다. 무기로는 못 씁니다. 그래도 핵은 핵이야. 베일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비망록을 꺼내 적기 시작했죠. 7월 15일. 한국의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 막아야 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죠. CIA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비밀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분석관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북극 공동해양기술연구소 설립 제안서입니다. 한국이 수락하면 북극 항로의 58%를 러시아가 장악하게 됩니다. 중국은? 제가 물었어요. 이미 접촉했습니다. 상하이 조선소 공동 사용권과 희토류 독점 공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북극 항로의 패권이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무너질 거였어요. 그때 주미 한국 국방무관 김현수 대령이 찾아왔습니다. 부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령, 이미 답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시연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김 대령이 서류를 하나 더 건넸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원자로 상세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제안에 대한 답변 시한이 다음 달입니다. 위협이었죠. 품위 있는 위협. 저는 도면을 펼쳤습니다. 복잡한 회로도와 냉각 시스템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명칭이 한글과 영어가 아닌 한국식 용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KSMR 3호기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전홍축 연료봉 교체 주기 15년, 최대 자망시간 무제한, 믿을 수 없는 성능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부국장님,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엔진일 뿐이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러시아나 중국이 대신 공급할 거라는 뜻이었어요. 김 대령이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부국장님, 70년 전 미국은 한국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북극 전략을 도울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한참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죠. 한국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고 단지 마지막 열쇠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토머스를 불렀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연 일정을 잡아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정말입니까?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 베일리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펜타곤 건물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저기서도 이 문제로 회의 중일 거였어요. 30년간 지켜온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얕잡아본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MBC 뉴스 헤드라인이었죠. 한국 자체 핵잠수함 건조 능력 보유 주장. 이미 언론이 냄새를 맡은 거였어요.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상원, 백악관, 국무부 모두가 설명을 요구했죠. 매튜, 당장 와서 해명해. 베일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과대평가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죠.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지의 문제였어요. 게임의 주도권이 넘어간 순간이었. 정상회담 생중계를 보던 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25년 9월 3일 백악관 이스트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이었죠. 원래는 형식적인 우호 발언들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한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니까요. 제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전화는 베일리였어요. 매튜,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나도 방금 봤어. 대통령이 미쳤어. 사전 협의도 없이. 전화를 끊자마자 국무부, 국방부, CIA가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냐고요. 30분 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크리는 15명의 고위 관료들 얼굴이 떴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발언은 즉흥적이었습니다.
공식 정책 변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청와대 대변인 긴급 성명이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료 공급 협의를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 공을 우리 코트로 던진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했죠. 베일리가 화면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한국이 대통령 발언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반박했어요. 함정이든 아니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번복할 수 없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맴돌았죠. 트럼프가 정말 즉흥적으로 말한 걸까? 아니면 계산된 발언이었을까? 회의가 끝나자마자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매튜, 대통령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 1시간 뒤,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매튜, 자네는 내 발언이 실수였다고 생각하나? 대통령님, 사전 검토 없이. 그가 돌아서며 저를 끊었습니다. 아시아 순방이 다음 달이야. 빈손으로 갈 순 없지. 한국에 뭔가 줘야 해. 하지만 핵 기술은 핵 기술이 아니야. 연료 공급이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허용하되 연료는 우리가 쥐고 있으면 된다는 거였죠. 목줄은 우리가 쥐는 거였어요. 저는 집무실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다음 날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베일리가 저를 몰아붙였죠. 매튜, 당신이 대통령께 잘못된 조언을 한 거 아니야? 저는 조언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님 단독 결정이었어요. 그럼 왜 막지 않았어? 어떻게 막습니까? 생방송이었는데요. 상원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할 겁니다. 그럼 북극 항로를 잃습니다. 그건 추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러시아가 제안서를 보냈어요. 증거 서류를 돌렸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한 보수파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핵 확산 금기를 깨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이미 열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요.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김현수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가 씩 웃었죠. 부국장님, 이제 공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 있습니다. 대령, 이게 계획이었습니까? 계획이요? 우린 그저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내일 한국 언론에 나갈 기사입니다. 제목이 미국, 한국 핵잠수함 승인 검토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후진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CNN 앤더슨 쿠퍼가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70년 핵 질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전문가들이 나와 떠들었죠. 찬성파는 전략적 필요를 말했고 반대파는 원칙 붕괴를 외쳤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방송을 보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모르겠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일본도 재검토할 것입니다. 독일 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베일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악관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요. 오후에 토머스가 찾아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뭔데?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입니다. 핵연료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완벽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모든 반대 논리를 미리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였죠.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은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대통령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튜, 대통령님이 결정하셨다. 필라델피아 시연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제요? 다음 주.
그리고 언론도 부를 거야. 공개 시연.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죠. 70년간 지켜온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죠. 한국이 정말 그만한 기술을 가졌을까?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9월 4일,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겼다. 이제 총알은 날아가고 있다. 문제는 표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인가, 러시아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 다음 날,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핵 질서의 종말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죠.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고. 종말이자 시작. 한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펜타곤 정부 분석관이 급히 찾아왔어요. 부국장님,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갖는다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저는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그럼 더더욱 한국을 우리 편에 묶어둬야지. 논리는 단순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시아 전체를 잃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시험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전에서 날아온 금속 케이스가 제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작일 거라고요. 2025년 9월 18일 아침,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특별 외교 행랑으로 보낸 물건이었죠. 케이스를 열자 하드드라이브 5개와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KSMR 실증 데이터 전체 공개. 토머스 리가 옆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실제 실험 데이터인가요? 글쎄, 확인해 봐야겠지.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냉각 손실률 0.03%.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신 원자로도 0.08%인데요. 토머스,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극도로 어렵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효율 118%. 이건 더 황당했어요.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죠. 그때 하드드라이브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인 여성 과학자가 나타났어요. 한지은 박사였죠. 안녕하세요. 매튜 로렌스 부국장님.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한지은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실험의 무편집 기록입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수십 명의 연구원들, 그리고 중앙에 놓인 원자로 모형. 카메라는 6개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하고 있었어요. 조작하기 힘든 구조였죠. 실험이 시작되자 각종 계측기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온도, 압력, 중성자 플럭스, 냉각수 순환율.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자로가 최대 출력에 도달했는데도 냉각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소음이었죠. 데시벨 측정기가 0.8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속삭임보다 조용한 수준이었어요. 베일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매튜, 이게 그 한국 데이터야? 다 슈야. 컴퓨터 그래픽일 거야. 하지만 토머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좌관님, 이건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매칭되고 있어요. 베일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 효율 118%는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반 아니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입력 대비 출력이 아니라 이론 최대치 대비 실제 출력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베일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어.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토머스가 컴퓨터 분석을 시작했어요. 부국장님, 영상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편집 흔적이 없어요. 타임스탬프도 연속적이고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전홍축 우라늄 5% 연료봉 테스트였어요. 일반적으로 잠수함용 원자로는 90% 이상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5%로 같은 성능을 낸다는 거였죠. 화면 속 한지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중성자 반사체와 감속제의 최적화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했고 기술적 설명이 이어졌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로 전용 불가능한 전홍축 우라늄으로 군사용 원자로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MIT 원자력공학과 교수였어요. 제가 자문을 요청했던 사람이죠. 매튜, 한국 데이터 봤어. 이거 진짜야. 확실합니까?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조작이 아니야. 오히려 경이로워. 어떻게 이런 효율을 달성했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이는 창이었죠. 저기서도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미 해군 기술국이 공식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죠.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술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매튜, 앉아서 들어. 한국 데이터와 우리 시뮬레이션이 98% 일치해.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해. 한국이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섰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조용히 우리를 추월한 거였어요. 그날 밤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스크린엔 한국 실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먼저 말했어요.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홍축으로 이런 효율을 낸다는 건.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보유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연료를 안 주면 다른 곳에서 구할 겁니다. 베일리가 여전히 저항했어요. 그래도 전례를 만들 순 없습니다. 핵 확산 금지.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좌관님, 이건 확산이 아닙니다. 5% 우라늄은 무기로 못 만들어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다음 날 김현수 대령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서류를 들고요. 부국장님, 이건 저의 안전 프로토콜입니다. 서류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24시간 감시 시스템, 국제원자력기구 실시간 데이터 전송, 그리고 미국이 원격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까지. 대령, 이건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그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바다를 조용히 지키고 싶을 뿐이죠. 문이 닫힌 뒤 토머스가 말했어요. 부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핵이 아니라 연료다. 무기가 아니라 엔진이다. 그 순간 깨달았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만든 규칙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CBS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워싱턴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30년간 핵 정책을 다뤄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기술로 우리를 압도한 거였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어. 그게 나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 원자로, 미국 기술진도 인정한 혁신.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죠. 이제 공은 완전히 우리 코트에 있다고. 한국은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CIA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과학자들에게 거액의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빼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기술도 잃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 공개 시연을 보고 최종 판단하기로.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게임은 끝났다는 거려.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한국은 로비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베일리가 상원 회의실에서 주먹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025년 9월 22일 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였죠. 20명의 상원의원과 보좌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박했어요. 그건 실험 데이터입니다. 보좌관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경력 중 제가 상원 보좌관과 정면 충돌한 건 처음이었죠. 베일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매튜, 당신이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MIT, 해군기술국, 에너지부 모두 검증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상원의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보수파 의원이었죠. 부국장, 그럼 당신은 한국에 핵기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홍축 우라늄 연료 공급입니다. 핵무기와는 다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국방부 연락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긴급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공식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북극 공동해양기술연구소 설립 제안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베일리가 서류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북극 잠수함 기지를 만들겠다고? 연락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결료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조건은 하나,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순간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위협이야.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한국은 협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맹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베일리가 소리쳤어요. 그게 배신을 정당화합니까?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리의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CIA였어요.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독점 공급과 상하이 조선소 공동 사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죠. 한국을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경쟁하게 된 거였어요.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토머스였습니다. 부국장님, 방금 속보 떴습니다. CNN이 한국 이탈설 특집 방송한대요. 저는 즉시 회의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외교의 실패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을 러시아에 뺏길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베일리가 텔레비전을 끄며 소리쳤어요. 봤습니까? 이게 다 한국이 의도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분필을 들고 쓰기 시작했죠. 신뢰를 증명하는 자가 동맹을 얻는다. 의원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시험받고 있습니다. 동맹을 신뢰할 건가 아니면 의심할 건가? 텍사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국장은 뭘 제안하는 겁니까? 기술을 인정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투명성을 전제로요. 베일리가 비웃었어요. 그럼 일본은? 독일은? 다들 요구할 텐데 그들은 한국처럼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진 거예요. 우리는 단지 연료만 제공하는 겁니다. 논쟁이 계속되던 중 김연수 대령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국장님, 러시아 답변 기한이 10월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여줬어요.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죠. 그때 젊은 의원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진보파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만 70년 전 규칙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베일리가 그를 노려봤지만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한국 핵추진 잠수함 불승인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일주일 전에 제가 작성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바꿨죠. 핵이 아닌 신뢰의 기술, 한미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핵 확산이 아니라 핵 통제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거였죠. 전홍축 우라늄과 완전한 투명성으로 안전한 핵 이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리사 프랭크, 뉴욕타임스 기자였죠. 부국장님, 한국이 러시아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님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녀가 웃었어요. 전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변해야겠죠.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정하는 거죠. 한국이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요. 그녀가 간 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었죠. 오후에 백악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좌진들이 모였죠. 저는 새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국가안보 보좌관이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튜, 이건 당신이 쓴 게 맞습니까?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데요.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데이터요? 저는 한국 실험 결과와 러시아, 중국 제안서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 데이터들이 말해줍니다. 한국을 막을 수 없다고요. 그럼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의회가 반대하면 의회도 북극을 러시아에 넘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한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거부하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 68%.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마저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현수 대령을 만났습니다. 비공식 만남이었죠. 대령,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한국은 정말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부국장님, 우리는 70년간 미국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위협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이죠. 그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은 미국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한국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급으로요. 그가 떠난 뒤 저는 포토맥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였죠. 우리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매튜, 새 보고서 봤어. 제목이 마음에 드는군. 신뢰의 기술이라. 대통령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아. 필라델피아 시연이 성공하면 승인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9월 23일. 금기가 깨지고 있다. 아니, 어쩌면 금기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든 환상이었을 뿐. 한국이 그 환상을 깨뜨린 것이다.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은 단순히 동맹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잃는 것이다. 사설을 읽으며 저는 필라델피아 시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그날에 달려 있었죠. 한국이 기술로 증명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영국과 호주가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전홍축 우라늄으로 잠수함을 운용한다면 자신들도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요.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질서를 한국이 더 좋게 개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을 통과할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아침 8시. 델라웨어 강변의 거대한 시설에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도착했죠. 미 해군 고위 관계자, 상원 의원, 그리고 5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입구에서 한지은 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로렌스 부국장님. 오늘 보실 것은 시연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베일리가 옆에서 중얼거렸죠. 쇼를 하겠다는 거군. 하지만 한 박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드라이독으로 안내됐어요.
그곳엔 이미 한국 기술진 30명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수십 번 연습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했죠. 더 놀라운 건 미 해군 기술자들이 옆에서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배우는 입장이 된 거예요. 중앙엔 실물 크기 4분의 1 원자로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KSMR 5호기였죠.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 혁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 박사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보실 것은 전홍축 우라늄 5%로 구동되는 잠수함용 원자로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거대한 전광판 6개가 켜졌습니다. 온도, 압력, 중성자 플럭스, 소음 레벨, 출력, 효율. 수십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원자로가 가동되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소음 측정기가 0.8dB를 가리켰어요. 제가 옆에 선해군 기술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맞습니까? 믿기지 않지만 맞습니다. 우리 최신 버지니아급보다 조용해요. 기자단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출력이 점점 올라갔어요. 50%, 70%, 90%, 그리고 마침내 100%. 그 순간 전광판에 충격적인 숫자가 떴습니다. 출력 증가율 플러스 15%. 같은 크기 원자로보다 15% 더 강력했어요. 그런데 냉각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죠. 온도 그래프가 일직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뭔가 조작했어요. 순간 원자로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비상 정지와 재가동 시험이었죠. 걸린 시간은 단 30초.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 책임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가능해. 우리는 재가동에 최소 5분이 걸리는데. 베일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조작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자로는 계속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때 한진 박사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구성 테스트 결과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장기 실험 데이터였죠. 연속 가동시간 4,320시간, 성능 저하율 0.2%, 예상 수명 40년, 우리 원자로 평균 수명이 20년인데 2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연료봉 교체 주기 15년. 일반적으로 고농축 우라늄도 7년마다 교체하는데 저농축으로 15년이라니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CNN 기자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핵심은 중성자 경제성입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중성자를 98% 재활용합니다. 기술적 설명이 이어졌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원자로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극한까지 최적화한 거였죠. 그때 검증단장이 일어섰습니다.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 총책임자였죠. 공식 발표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검증됐습니다. 성능 기준 120% 충족입니다. 순간 조선소가 조용해졌어요. 120%라는 건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뜻이었죠.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원자로가 즉시 정지했습니다. 이건 원격 킬 스위치입니다. 미국이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화면이 켜졌죠. 실시간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투명성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그때 한국 기술진이 마지막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북극 환경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영하 50도, 수심 600m 조건입니다. 극한 조건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원자로는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환경에서 효율이 더 올라갔죠. 냉각 효율 플러스 8%. 북극에서 더 잘 작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 원자로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북극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였죠. 처음부터 목표가 명확했던 겁니다. 시연이 끝나갈 무렵 한진 박사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었죠.
우리 원자로는 탄소 제로입니다. 그리고 해체 시 방사성 폐기물이 기존 대비 70% 적습니다. 환경까지 고려한 설계였어요. 이제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시연이 끝났을 때 조선소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침묵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 기술국장이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박수가 퍼졌죠. 심지어 베일리까지 마지못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한진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박사님,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년입니다. 15년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2010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어요. 한국은 15년 전부터 준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 기술이 미국보다 앞선다고 봐도 됩니까? 검증단장이 대답했죠.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말에 기자단이 술렁거렸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리사 프랭크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승인할 겁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오늘 본 것을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델라웨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250년 전 이곳에서 미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한진 박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핵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신뢰를 설계하는 거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자로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신뢰의 시스템을 만든 거였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베일리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매튜, 당신이 옳았어. 한국은 진짜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과했죠.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해.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필라델피아 시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원자로, 미래를 보여주다. 조용한 혁명. 한국이 일으켰다. 미국도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이 승인받을 거야. 그리고 세계 질서가 바뀔 거야. 좋은 방향으로.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10월 18일, 필라델피아에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의 충격이 아니었다. 우리의 오만이 깨지는 충격이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할 차례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튜, 시험 봤어. 결정했어. 무엇을요? 승인이야. 한국을 잃을 순 없지.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엔 한국 핵추진 잠수함 불승인 권고 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2025년 10월 20일 새벽 3시 필라델피아 시연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잔 5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 장의 메모가 흩어져 있었죠. 저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제목이 한 글자씩 지워졌어요. 그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죠. 핵이 아닌 신뢰의 기술, 북극 안보와 동맹 재정의를 위한 전략 전환. 이 순간 30년 경력의 핵 확산 방지 전문가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전략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협은 북극에서 러시아의 팽창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굴까? 국방부 정보분석실이었어요. 부국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북극에 새 잠수함 기지 2곳을 건설 중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바야 제물랴와 세베르나야 제물랴입니다. 미국 알래스카까지 직선거리 1200km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북극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렸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 잠수함 작전 반경이 북극 항로의 58%를 커버했습니다. 반면 미군의 공백 지역은 23%.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한국 잠수함뿐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이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썼어요. 한국 없이는 북극을 지킬 수 없다. 아침이 되자 저는 상원으로 향했습니다. 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회의실엔 20명의 상원의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하는 베일리도 있었죠. 제가 새 보고서를 배포하자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보수파 의원이 먼저 반발했어요. 로렌스 부국장, 이건 지난주 보고서와 정반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저는 일어서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북극 지도가 화면에 떴죠. 의원님들, 이 지도를 보십시오. 빨간색이 러시아 세력권, 파란색이 미국, 회색이 공백입니다. 회색 부분이 너무 컸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한 번으로 시뮬레이션이 바뀌었습니다. 회색이 모두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북극 전체가 붉게 물들었죠. 반대로 한국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번엔 회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균형이 맞춰졌죠. 베일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핵 확산은 제가 그를 끊었어요. 보좌관님, 이건 확산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무슨 궤변입니까?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실시간 감시, 원격 정지, 전홍축 사용으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확산이 아니라 새로운 비확산 모델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진보파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하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기술 검증, 완전 투명성, 전홍축 사용. 한국이 기준을 만든 겁니다. 논쟁이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때 국방부 연락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베일리조차 말을 잃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이제 선택지는 2개입니다. 한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거나 구 질서와 함께 무너지거나. 텍사스 의원이 물었어요. 부국장은 정말 한국을 신뢰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시연 영상을 틀었습니다. 0.8데시벨, 118% 효율, 15년 연료 주기.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이 숫자들이 거짓말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상원 군사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표결하겠습니다.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조건부 승인에 찬성하는 분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었죠. 베일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어요.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요,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오후에 백악관 상황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이 모였죠. 저는 새 보고서를 브리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물었어요. 매튜, 간단히 말해줘. 한국 없이 북극을 지킬 수 있나? 아닙니다. 한국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은? 우리가 거부하면 80%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답은 나왔네. 국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 반발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오히려 한국 모델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홍축과 투명성으로 안전한 핵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CIA 국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영국과 호주가 한국 방식 도입을 검토한대요.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되려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결정했어. 한국 승인이야. 단, 조건이 있어. 무엇입니까? 미국이 연료 공급을 독점한다. 그리고 북극 작전 정보를 공유한다. 타협점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미국은 통제권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현수 대령에게 전화했어요. 대령,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승인입니까? 조건부입니다. 연료는 미국이 독점 공급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 대령이 말했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의 성숙한 대응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당장의 완전한 자유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에서 특별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모인 자리였죠.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로렌스 부국장, 한국 잠수함이 정말 북극에서 작전 가능합니까? 그들의 원자로는 영하 50도에서 오히려 효율이 올라갑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놀랐어요. 그럼 우리보다 북극에 적합하다는 겁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사실이었죠. 브리핑이 끝날 때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군요. 이제 한국은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동맹입니다. 제가 마무리했죠. 밤 10시,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아침에 쓰다만 보고서가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을 추가했습니다. 결론 한국의 기술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질서의 초석이다. 우리는 통제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다.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그때 문득 한진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신뢰를 설계하는 거죠. 이제 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동맹 관계를 설계한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설계에 동의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미국, 핵 독점 시대 종료 선언. 하지만 더 정확한 제목은 이거였을 겁니다. 미국, 동등한 동맹 시대 개막. 기사를 읽으며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상쾌했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건 때로 쓰지만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때 토머스가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에서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뭔데? 차세대 원자로 설계도예요. 효율 130%를 목표로 한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토머스, 우리도 준비해야겠어. 뭐려? 배우는 거야. 한국에게서. 그의 눈이 커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베일리가 찾아왔습니다. 의외로 차분했어요. 매튜,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변했어.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가 떠난 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0월 22일. 전략을 전환했다. 아니, 인식을 전환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동료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길이다. 저녁 무렵 한진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신뢰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무거운 약속이 담겨 있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우리도 신뢰받을 수 있는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걸. 이제 남은 건 공식 발표뿐이었습니다. 제시도, 핵 확산 위험 없음.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인증서에 서명하는 순간 백악관 프레스룸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후 2시 미국, 한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죠. 200명의 기자가 모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왼쪽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엔 한진 박사가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농축도 5%는 무기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공식 확인된 순간이었죠.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LEU 농축도 5.0% IAEA 인증 완료? 다음은 미 해군 대표 차례였습니다.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 총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필라델피아 시험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형 원자로는 모든 성능 기준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떴죠. 소음 수준 0.8데시벨, 세계 최저 기록.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한진 박사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전에 있는 실험 원자로의 실시간 데이터가 뉴욕, 빈, 워싱턴으로 동시 전송되고 있었죠. AI 감시 시스템 24시간 자동 보고, 투명성 지수 100점. 세 번째 데이터였습니다. 완벽한 투명성의 증거였죠. 그때 리사 프랭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수석 기자였죠.
이 시스템이 정말 조작 불가능합니까? 한진 박사가 대답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조작하려면 전 세계 서버를 동시에 해킹해야 해요. 그러자 사무총장이 공식 인증서를 낭독했습니다. 권위의 순간이었죠. 국제원자력기구는 대한민국의 잠수함용 원자로가 비확산 의무를 완전히 준수함을 인증합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기자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심지어 평소 냉소적인 기자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은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한국이 그 기준을 만들었죠. BBC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진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을 전제로요. 기자회견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교민들이었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죠. 그를 시작으로 박수가 퍼졌어요. 곧 수백 명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리사 프랭크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지금 백악관 밖에서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금기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상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상원 회의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엔 일반 시민들도 있었어요. CSPAN이 생중계하고 있었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안에 대한 최종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반대 측 증인이 나왔습니다. 핵확산 방지 단체 대표였죠.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한국에 허용하면. 하지만 그의 말은 곧 데이터에 묻혔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의원님들,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전홍축 5%, 실시간 감시, 원격 정지 시스템. 이것이 확산입니까? 텍사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전례가. 의원님, 전례를 만드는 게 리더십입니다. 캘리포니아 의원이 거들었어요. 저는 로렌스 부국장을 지지합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어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일어섰어요. 규정 위반이었지만 위원장이 허용했죠. 저는 해군 퇴역 중령입니다. 북극에서 복무했어요. 러시아 잠수함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의원들도 영향받는 게 보였죠. 2시간의 토론 끝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에 찬성하는 의원은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10, 12, 15, 마침내 18, 찬성 18, 반대 7,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과된 거였어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서로 껴안았죠.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상원을 나와 청와대로 전화했어요. 김연수 대령이 받았죠. 대령, 통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70년 동맹이 오늘 진짜 동맹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자 300명이 모였죠. 대사가 건배사를 했어요. 오늘은 신뢰가 승리한 날입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한진 박사와 대화를 나눴죠. 박사님, 이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증명할 차례입니다.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요. 그때 누군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순간입니다. 미국이 핵기술 독점을 포기했습니다. 한국, 새로운 핵 질서의 선구자가 되다. 투명성과 신뢰의 승리.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그 너머로 국회의사당 돔이 빛나고 있었어요. 리사 프랭크가 옆으로 왔습니다. 부국장님,
후회 없으십니까? 왜 후회해야 하죠? 30년 지켜온 원칙을 바꾸셨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편견이었어요. 한국이 깨워준 거죠. 그녀가 녹음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미국에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그녀가 놀랐죠. 이건 미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를 위한.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왔죠. 대한민국은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평화를 위해 쓰일 것을 약속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쳤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도쿄, 베를린, 캔버라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모델을 검토하겠다. 한국이 만든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유엔 안보리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모델은 새로운 핵 거버넌스의 모범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지못해 동의했죠. 반대하면 그들이 투명성을 거부하는 게 되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0월 27일 최종 보고,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완료, 새로운 비확산 체제 수립, 미국 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재정의.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그때 토머스가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축하합니다. 뭐려? 변화를 이끌어낸 거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토머스, 내가 이끈 게 아니야. 한국이 이끌었지. 우리는 따라간 거야.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따라갈 용기를 낸 건 부국장님이잖아요. 그가 나간 뒤, 저는 한지은 박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아니요, 부국장님. 우리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과거가 끝나고 미래가 시작된 날이었죠. 밤 11시,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때? 마음이 편해? 응. 처음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 한국을 믿는 거야? 아니, 데이터를 믿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믿는 거지. 한지은 박사 같은 사람들을.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10월 27일. 신뢰가 인증됐다. 데이터로, 권위로,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로. 이제 한국은 증명할 것이다. 신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증명할 것이다. 신뢰할 줄 아는 동맹이라는 것을.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 신뢰의 시대, 한국이 연 새로운 장. 이제 한 장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발표였죠. 한국의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어제 2025년 10월 29일 오후 3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발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트루스 소셜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죠. 저는 워싱턴 집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30년간 지켜온 핵 비확산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 거다. 카메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엔 승리감이 보였죠. 70년 만에 한국이 핵 추진 기술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첫 전화는 베일리였어요. 매튜, 이게 무슨 일이야? 경주에서 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대통령이 결정한 겁니다. 미친 짓이야.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고요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몇 시간 뒤면 이곳이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거려. 트루스 소셜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포스팅이 이미 100만 뷰를 넘고 있었어요. 한국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막을 수 없다.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미국이 도울 것이다. 최고의 딜. 간단명료한 메시지였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죠. 새벽 3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습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라고 하셨는데 하나오션이 거기 운영에 참여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필라델피아 시연 이후 이런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워싱턴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승인 택 질서 대전환, 폭스뉴스 역사적 결정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NYT 70년 핵 독점 체제 종료. 오전 9시, 저는 MBC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투데이 쇼 긴급 생방송이었죠. 앵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로렌스 부국장님, 이게 정말 필요한 결정이었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한국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없이는 세계를 통제할 수도 없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할 수 없어요. 북극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핵 추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핵 확산 위험은? 한국은 이미 투명성 시스템을 증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든다는 건 미국이 전 과정을 감독한다는 뜻이죠.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김현수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뭐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통제가 아니라 협력이라고. 그가 건넨 서류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었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뢰에 보답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되는 잠수함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오후에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베일리가 저를 몰아붙였어요. 매튜, 당신이 대통령을 설득한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독자 판단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왜죠? 하나오션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미국이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출신 보수파 의원이 물었어요. 원자력 협정 개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실무진이 작업 중입니다. 전홍축 우라늄만 사용하고 미국이 공급을 독점합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발표됐으니 되돌릴 수 없겠군요. 네, 이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경주에서 돌아온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매튜, 대통령님이 전하라고 하셨어. 최고의 딜이었다고. 왜 최고의 딜입니까? 한국을 우리 편에 확실히 묶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살렸고 중국도 견제했으니까.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한국 요청을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된 결정이었죠. 밤 10시, 저는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0월 29일 경주 발표 분석 미국은 필요에 의해 항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기술을 인정받았지만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양국 모두 원하는 것을 얻었다.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그때 한진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국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15년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들 잠수함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10월 29일, 경주에서 역사가 바뀌었다. 트럼프는 핵 독점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통제력을 얻었고, 이재명은 굴복하는 듯하면서 원하는 걸 얻었다. 이것이 진짜 외교다. 서로가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다음 날 아침 7시,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BBC 미국 70년 핵 독점 포기, NHK 한국 핵잠수함 시대 개막, 인민일보 미국의 이중자 때 노출. 하지만 가장 정확한 분석은 르몽드였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진화다. 미국은 독점 대신 통제를 선택했고 한국은 자주 대신 협력을 선택했다. 오전 9시 백악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한국 잠수함은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도 요구하면? 한국처럼 기술과 투명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브리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가? 미국이 이긴 건가? 아니, 둘 다 이긴 거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니까요. 필요에 의한 항복? 아니요. 필요에 의한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30일, 저는 이 회고록을 마무리하며 깨닫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했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